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1교시에 이어서 뉴럴 네트워크 중에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보냐면 앞에서 퍼셉트론을 배웠어요. 퍼셉트론을 배웠는데 이 퍼셉트론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을 완전히 가졌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수업부터는 실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기본 컴포넌트가 되는 하나의 레이어를 먼저 학습을 해서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움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는 거하고 에러백 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결과적으로 인풋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 여러 개의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웨이트 값을 곱해서 그래서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경우에 이제 w하고 x는 이제 주어지는 거고 이걸 웨이트드 썸을 하게 됩니다. 웨이트 썸을 하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w0하고 x0를 넣어서 x0는 1이 되고 w0는 b0가 되죠. 바이어스 값이 됩니다.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되는 거고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값들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환되는 형태, 즉 하나의 레이어가 결론을 내린 데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근거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먼저 넣고 그다음 아웃풋을 넣어서 결과를 보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퍼셉트론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0이나 1로 딱 떨어지는 형태가 되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의 특징에 따라서는 probability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이제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결과를 보고 나서 에러가 있다. 에러가 크다라고 생각되면 다시 거꾸로 전파를 역전파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내가 계산했던 W 값이 틀렸구나. 그럼 내가 W 값을 어떤 방향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학습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수정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이 에러 값이 최소가 되도록 수정해 나가게 되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에러 값이 0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0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어쨌든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퍼셉트론하고 뉴럴 네트워크하고 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퍼셉트론은 그냥 아웃풋이 바로 이제 인풋 레이어에 대한 어떤 값들이 영향을 미쳐서 아웃풋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멀티 레이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싱글 레이어죠. 결국은 이게 싱글 레이어고 이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펑션이 이렇게 있으면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그냥 퍼셉트론인 것도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레이어인 경우에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가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는 게 우리가 구동하는 경우를 이제 멀티 레이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중간 값들이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다 거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반영된 형태로 간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멀티 레이어를 얘기할 때는 한 개 이상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멀티 레이어. 싱글 레이어는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만으로 구성된 즉 히든 레이어가 없는 형태의 것을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는 구성 요소들을 다시 보면 자, 인풋, 웨이트, 액티베이션 펑션, 아웃풋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고 이 부분이 퍼셉트론에서는 이게 없었던 부분이 하나인 거고 그죠?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때는 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게 더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에러백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에러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신호에 대한 것들, 즉 입력이라고 하는 X 값들을 가지고 피드 포워딩을 하게 되면 신호들을 가지고 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전파를 해서 우리가 정보들이 잘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되나? 테스트 일종의 트라이얼 테스트라기보다는 트라이얼이 되는 거. 트라이얼 해보고 틀렸네. 어느 정도 틀렸네. 근데 이게 크기가 많이 틀렸는지 적게 틀렸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거꾸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원래 입력했던 것들에게. 즉 얘한테 이 결론을 내는데 영향을 미쳤던 노드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얘하고 관계없는 노드들한테 얘 신호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히든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에 해당되는 놈에 얘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에게 역전파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결론도 또 다른 결론이 내려졌겠죠. 여기서의 간 신호도 이렇게 역전파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서 들어온 역전파하고 이쪽에서 들어온 역전파하고 역전파 신호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시 얘한테 입력으로 줬던 놈들에게 다시 역전파를 이렇게 해주게 되는 관계를 거치게 되면 어쨌든 얘에게 연결되어 있는 놈들은 다 신호가 가는 거야. 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기한테 포워드 될 때 왔던 경로를 그대로 타고서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웨이트 값들을 전부 다 업데이트, 내가 이만큼 오차가 발생했으니까 네가 발생한 오차만큼 재학습을 해서 들어와 라고 알려주는 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거죠.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결과값에 대한 우리가 측정한 값하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스티메이션한 값인 거고, 이 에스티메이션한 거하고 우리가 실제 값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값인 거고, 이 실제 값하고 우리가 타겟된 값하고 이 차이를 계속 계산을 해서 에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히든 레이어에서 그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편미분을 연속으로 하는 체인 룰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 실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함수 호출만 하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아셔야 쓸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결국은 이제 그 수치적인 미분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컴퓨터가 오랜 시간 동안 할 일이긴 하지만 컨셉 자체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수치적인 어떤 numerical 그 differentiation,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미분값을 구하는 거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컴퓨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연구는 주로 어디서 있냐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이용한 학습 방법, 그러니까 계산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캘큘레이션 그래프를 이용해서 멀티플 노드나 다양한 엣지들, 즉 이렇게 이게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 노드라고 표현하고 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제 엣지라고 합니다. 링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래프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래프 시어리를 활용을 해서 효과적인 연산을 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표현 방법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쓰게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냥 펑션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플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또 따로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수업 그 수치 해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이런 쪽에서 유사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거기 때문에 그때의 수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 대한 것들로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먼저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보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자, 문제를 정의해보죠.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 여기 있었죠. 앨리스가 두 개의 사과를 슈퍼마켓에서 샀고, 근데 각각 사과의 가격은 100원이랍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페이먼트, 얼마를 지불해야 될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일즈 텍스가 10%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일즈 텍스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10%의 가산세가 붙는 거죠. 자, 그러면 사과가 있고 사과를 몇 개인지를 개수를 곱하고, 그죠? 그럼 이제 두 개니까 2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죠? 텍스에 대한 부분을 곱해주면, 자, 10% 가산이죠. 0.1이니까 1.1이라는 값을 더해줘서 구하게 되면 최종 값인 이 사과들을 담았을 때 계산대에 내야 되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는 절차를 그냥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이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컴퓨테이션에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앨리스가 사과 두 개를 사고 세 개의 오렌지를 산 다음에 사과는 하나당 100원이고 오렌지는 하나에 150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지불의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피드포워드하게 쭉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 결과를 얻는 거죠. 계산 결과.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도 어쨌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는 predict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중간에 웨이트 값이 적정한지를 보는 거예요. 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적정하지 않으면 내가 충분히 에러가 있으니 다시 뭔가를 정보를 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것처럼 그냥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묶어서 순방향으로 가는 거와 역방향으로 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 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자주 쓰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쓰는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로컬 캐큐레이션, 그러니까 지역적인 연산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는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일을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려면 각각의 일이 잘게 쪼개져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로컬 캐큐레이션을 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굉장히 컴퓨터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컬 캐큐레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결과적으로 중간의 계산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도되고 있는 저 값들을 계산해내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해석 가능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 페이먼트 L이 있을 때 L 값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의 가격이 전체 페이먼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미분값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인 거죠. 단적인 예로 이제 사과값이 올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값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거를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또는 거꾸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거죠. 자, 거꾸로 미치는 영향들을 보니까 거꾸로 자, 사과값의 2.2배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백점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전달하거나 계산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앞에서도 설명을 자꾸 했긴 하지만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분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하는 값들을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노드를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함수, 계산이 되는, 계산 함수가 위치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할 때는 체인룰을 통해서, 자, y 있고 ax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의 식인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y 있고 ax a의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처음에 y 이꼬르 ag 그 다음에 g 이꼴 2의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함수의 연결 관계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되면 이 하나의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 여러 개의 함수들의 컴포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체인룰을 통해서도 각각의 미분값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체인룰을 쓰게 되면 로컬에 대한 영역으로, 즉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에 대한 계산으로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이제 g 있고 x 플러스 y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예를 들자면 하자 그러면 결과값은 이제 l이 되는 거죠. 그죠? 결과값은 l인 거고 l에 대해서 자, 내가 지금 g라는 값을 들어왔으니까 dl dg라는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죠? dl dg를 구해야 되는 거고, 이 값을 가지고서 앞에서 이제 이 함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플러스라고 하는 노드에서의 어떤 플러스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은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x에 대한 부분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l에서 dx를 하는 거고, 얘는 dl에서 dy 값을 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얘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dl dx는 보면 체인 룰에서 dl dg의 dg dx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상관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dl dg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dl dg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해되나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dx라고 하는 놈인데, 이 dx는 플러스 연산을 지금 했잖아요. 그죠? 플러스 연산을 했기 때문에 dx dg의 dg dx인데, dg dx라고 하는 거, 그죠? dg dx는 자, g 이꼴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자, g에 대해서 x를 하게 되면 1이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1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동일한 거죠. 자, 얘가 더하기 연산을 했기 때문에 이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보는 거죠. 즉, 더하기 연산의 경우는 동일하게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예요. dl dy라고 하는 건 dl dg의 dg dy로 하는 거고, dg dy는 똑같이죠.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1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dl dg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dl dg 여기서 만드는 이 값은 플러스 연산에 대해서는 양쪽에 똑같은 값으로 역전파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하나씩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하기 노드에 대해서만 봤고, 이제 곱하기 노드는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자, 그럼 곱하기인 경우로 보자고요. 곱하기인 경우에 이제 결과값이 l이니까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거는 이제 dl dg가 여기서 주어지는 값인 거고요. 이게 사실 신호로 가는 거죠. 역전파 신호로 가는 거고, 자, 곱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곱하기는 이렇게 쓰죠. g 있고 xy예요. 그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여기 이쪽에 대한 미분값을 구해야 되는 dl dx하고 여긴 dl dy를 구해야 되는 거죠. dl dx는 결과적으로 dl dg의 곱하기 dg dx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값을 놓고 보면 dg에다가 dx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미분하게 되면 얘는 y 값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dl dg 곱하기 y 값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즉 내가 하고자 하는 x에 대한 미분값은 결과적으로 앞의 신호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놈을 곱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하게 되면 그냥 똑같이 생각해 보면 DL, DG, X 이렇게 되겠죠. 즉, 더하기는 그대로 똑같이. 자, 곱하기는 반대편에 있는 신호를 곱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곱하기 더하기에 대해서 이제 구해놨어요. 이걸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에러 백프로파게이션을 계산할 때 이 경우의 값들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잡하게 만들어진 함수더라도 함수의 그 계산하는 방식들을 잘게 쪼갠 다음에 쪼갠 놈들을 다시 이용하게 되면 쉽게 이제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에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역전파를 할 때는 내가 거꾸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그레디언트가 앞에 있는 거에서 노드 간의 관계로 인해서 비교적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러닝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하나씩 이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주 심플한 형태의 네트워크예요. 뭐 그렇게 이게 항상 맞는 네트워크이거나 아니면 이게 정답이니까 꼭 이거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x, y, g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자, x 플러스 y에 곱하기 g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를 그래프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x, y가 더해지고 그 결값이 g에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의 실제 순전파에 대한 정보를 보면 x는 마이너스 2, y는 5, g는 마이너스 4라고 하면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q 여기서 해당되는 중간값인 q 값은 x 플러스 y죠. q는 x 플러스 y고 f는 저도 q 곱하기 g라고 하면 이건 두 개 더하는 거니까 3이 될 거고요. 3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요. 자, 순전파로 마이너스 12가 전해진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신호가 1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df 여기서는 f가 이제 이거였으니까 는 1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x 자기를 나눴으니까 1이라고 보고 일단 신호를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곱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곱하기 하는 경우에 아까 룰이 어떻게 됐죠? 곱하기 하는 경우에 반대편 거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dfdg라고 하는 거는 dfdg는 그죠? q 값을 곱해주면 돼요. 그죠? 이 q 값은 x 플러스 y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 더하기 5를 해서 3이란 값이 역전파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반대편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되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df y 아니면 dldf잖아요. df에 x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1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x, y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 dfdq를 하게 되면 q에 대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반대편 값이 곱하기 연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로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건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 그에 대해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꾸로 그러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겠죠. 플러스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전달된다고 했어요. 즉 여기서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이너스 4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1이라고 하는 에러를 갖게 되면 이 에러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각 노드에 영향을 줘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중간 노드도 당연하게도 자기가 얼마 정도의 신호를 받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구조로 만드는 게 일종의 에러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에 대한 백프로파게이션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죠. 훨씬 더 복잡한데 어쨌든 아주 단순한 형태로 잘게 잘라서 표현할 수 있고 이 표현을 통해서 쓰게 되면 비교적 컴퓨터가 수월하게 컴퓨팅할 수 있는 구조로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네, 이 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손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진짜 여기도 이제 뒤에 F라고 썼지만 이제 F였으니까 이제 아까는 L이라고 썼으니까 사실은 DL, DX하고 똑같습니다. 뭐 DL, DG 뭐 이거 똑같은 거고 약간 이제 F로 주어졌으니까 이게 F로 바꿨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손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 수업도 훨씬 더 유용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